그렇고. 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6주차 2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제우스 그리고 그의 부인들과 애인들, 애인 얘기부터 먼저 했죠. 그다음에 부인들 얘기 쭉 해서 데메테르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자들 서열로 따지자면 말하자면 이제 뭐 서열 2위인 포세이돈 얘기입니다. 그 뭐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대로 크로노스의 뱃속에서 다 토해져 나온 다음에 티타노마키아, 티탄과의 전쟁을 하고 또 그 밖에 이제 기간토마키아 등 전쟁들 겪고 난 다음에 모든 적을 물리치고서 그 제우스의 삼형제가 이제 남자 신들이 그 셋이었던 거죠. 삼형제 포세이돈, 하데스 그리고 제우스. 그래서 이제 셋이서 영역을 나눴다. 제우스는 하늘, 올림포스를 비롯한 하늘, 그다음에 포세이돈은 바다, 그리고 이제 하데스는 지하 세계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뭐 복잡한 얘기는 간단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늘 얘기했듯이 그리스 신화에 대한 재미있는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줄거리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포세이돈은 이게 이제 로마로 가면 넵투누스가 됩니다. 그래서 넵투누스. 포세이돈은 어원상 그 그리스어의 포세이가 포시스와 연결이 되고, 포시스는 남편이란 뜻이고, 다이오는 나와 연결이 되는 말이고, 나와 개는 통하는 말. 데메테르의 대도 개와 같이 통하는 말이어서 데메테르가 이제 대제 여신이라는 것과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얘기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원상으로 따져보면은 대제 여신의 남편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메테르의 남편으로도 볼 수 있다. 뭐 관련된 설들이 있고, 또 이제 데메테르와 포세이돈 사이에 낳은 자식도 있다. 뭐 사실 이제 뭐 전해지는 얘기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페르세포네가 실종되자 좀 반실성한 상태로 헤매고 다니던 데메테르를 이제 뭐 포세이돈이 겁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건 좀 관과했던 거, 이 포세이돈은 그 자기 영역이 바다이기 때문에 올림포스 산에서 살지 않죠. 대부분의 신들은 올림포스 산에 사는데 올림포스에 살지 않는 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포세이돈이고, 또 하나가 하데스죠. 그래서 이제 하데스가 주로 많이 빠지고 포세이돈도 뭐 들쑥날쑥하고 12신의 숫자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약간의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올림포스에 살지 않으면 올림피안가 아니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들락날락합니다. 바다와 관련돼 있고 지진과도 관련이 돼 있고요, 말과 관련돼 있는 신이기도 합니다. 뜻밖의 지진은 이제 땅의 신의 흔적 또는 땅의 신의 남편이니까 또는 권력의 신이었다. 이 포시스라는 말과 우리가 알고 있는 뭘까, 파서블, 영어의 파서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라틴어, 이것들이 이제 다 인도 유로피안 어족 계열에서 비슷한 말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포시스와 유사한 단어로서의 권력, 이런 것들에서 권력의 신이었다고도 봅니다. 또 말도 땅의 짐승이라고 해서 땅의 신과 연관짓기도 하고요. 또 재밌는 거는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만 이주해 왔던 그리스민들, 그러니까 인도 유로피안 어족으로서의 그리스 민족이 이주해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른 인도 유로피안 어족이 아닌 다른 어족이 살고 있었던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의 말들에 대한 흔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탈라타가 이제 그리스어로 바다인데 그 말은 인도 유럽 어족에게는 없던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다를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 탈라타 이런 말은 그 원주민의 말이었다는 거죠. 뭐 그래서 사실은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이 된 것도 포세이돈이 이주민의 신이라면 좀 이상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땅의 신 또는 뭐 말의 신이었는데 이쪽으로 이주해 오는 과정에서 그 신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인도 유럽 어족에 있었던 신들의 지위를 바꾼 게 아니냐 또는 성격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제우스는 여기 왔으니까 제우스는 원래부터 이제 기후의 신의 성격도 있고 그건 이제 동방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맡게 되는데 포세이돈은 말의 신 뭐 이런 거는 좀 약하다 싶었을까요? 그래서 하늘 땅 지하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념 세계의 개념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신화학자들 사이에서 인도 유럽 어족에서 그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성격들을 다 겸하게 됐다. 말의 신, 땅의 신, 지진의 신, 뭐 바다의 신. 자, 이 포세이돈이 그렇게 일화가 많지 않은데 좀 인격화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였던 거죠. 포세이돈과 아테네 사이 이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그 파르테논 신전 얘기할 때 거기 있는 프리즈 중에 그 장면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박공에 새겨진 프리즈 박공에 새겨진 조각 중에 아테네 여신의 탄생과 관한 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포세이돈과 아테네 여신이 아테네 시를 차지하기 위한 경합을 그린 모습이 또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신들이 이제 뭐 세상이 안정되고 나서 아름다운 도시들을 각자 차지하기 위해서 경합을 벌였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포세이돈과 아테네 여신이 아테네 시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전 뭐 신화상으로 따지면 아테네 신이라는 이름은 아테네 신이 차지한 다음에 붙었겠죠. 하여튼 그래서 포세이돈 각자 이제 아테네 시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게 신과 인간의 거래죠.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화상으로 보면 포세이돈이 약간 좀 무식한, 우직한 그런 스타일로 나와요. 속기도 잘 속고 또 뒤끝도 아주 장렬하고. 그래서 포세이돈은 이제 바다의 신이니까 그 아크로폴리스 아시죠? 이제는 그 아테네인들이 모여 살던 언덕 같은 곳인데 인구가 늘면서 거기서 내려와서 살고 대신에 거기다 이제 신전을 지었다 뭐 그랬잖아요. 그 아크로폴리스에다가 샘을 쏟게 했다는 거죠. 근데 바다의 신이니까 짠물이 나온 거죠. 먹을 수 없는. 반면에 아테네 여신은 올리브 나무를 선물했다. 그러니까 아테네는 그 국토가 좀 척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산지가 많지 않고 산에도 강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또 토질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무슨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좋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아예 농사를 못 짓는 건 아니지만 생산이 풍부하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토양이 맞는 게 이제 올리브 나무였어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재배해서 그래서 올리브 기름과 과육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수출하는데 수출할 때 기름이잖아요. 그럼 어떤 용기에다 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용기 새지 않는 용기. 그 당시로선 플라스틱이니 뭐 비닐 이런 게 없으니까 도자기를 구운 겁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구워서 거기다가 이제 밀봉할 수 있는 장치, 뭐 뚜껑이라든가 뭐 촛농이라든가 촛농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밀랍으로 이렇게 봉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수출을 한 겁니다. 근데 도자기도 멋있네. 그래서 도자기도 같이 수출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중요한 수출품이 올리브 기름과 도자기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그 아테네 사람들이 도자기를 굽는 공장들이 많이 밀집했던 곳이 케라메이코스라는 거리인데 지금도 있어요. 케라메이코스가 KE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K가 로마자로 넘어가면 C로 바뀝니다. 로마자에 K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없죠. 근데 이 C가 영어로 하면 발음이 C라고 우리가 읽듯이 스나 스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라틴어에서 크 발음과 츠 발음이 같이 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키케로라는 유명한 그 로마의 그 역정치가며 뭐 문필가며 철학자인 사람이 있는데 키케로라고도 읽었지만 치체로라고도 읽었습니다. 이게 발음이 그 사이에 어중간하게 있는 거죠. 키케로 또는 치체로 했는데 이게 이제 치체로가 불교가 아니고 교회에서 쓰던 발음인 거예요. 츠라고 읽는 게. 그래서 이제 그게 영어권으로 가면서 C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라믹이 된 거죠. 케라메이코스에서 K가 C로 바뀌면서 세라믹. 세라믹이 뭐야? 상표 이런 거 같죠? 세라믹 도자기라는 뜻이거든요. 아무튼 뭐 딴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올리브 나무가 그리스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신화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포세이돈이 아테네와 관계 맺었던 영향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라서 그 아크로폴리스에 전에 보여드렸던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이 처녀란 뜻이라고 했죠. 처녀신 아테네를 기리는 신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아담한 규모의 신전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포세이돈 에렉테이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렉테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에렉테이온이란 말은 에렉테우스의 테우스라고 써 있네. 에렉테우스의 신전이란 뜻이죠. 에렉테이온. 근데 이제 에렉테이온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서 또 하겠는데, 아테네 여신과 관련된 또 아테네 여신의 자식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아테네 전설적인 왕이죠. 근데 또 다른 신화적 버전에 의하면 이런 거 바로 이제 과제의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과제. 포세이돈과 에렉테우스가 테우스인가? 에렉테이온이니까 에렉테우스 좀 확인해 봐야겠네. 예. 그 동일한 신이다 뭐 이렇게 섬겨졌던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따가 그림 보여줄 텐데, 포세이돈 에렉테이온이란 아주 미묘하게 아름다운 그런 신전이 포세이돈과 연관지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포세이돈과 트로이아가 연관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 트로이아의 성벽을 쌓아줄 일이 있었다, 포세이돈이. 뭐 제우스한테 대들었다가 그 벌로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트로이아의 성벽을 쌓아줬는데 트로이아인들이 보수를 받지 못한 겁니다. 트로이아 성벽을 왜 굳이 여기다 연기를 짓냐면 트로이 전쟁 당시에 그리스 연합군이 여기를 쉽게 함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안 나왔죠? 네. 테바이 또는 테베라고 부르는데, 그 테베의 성벽도 전설적인 영웅들이 쌓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테바이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벽에 대한 전설이 있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보수를 갖지 못하니까 이제 바다 괴물을 보내서 트로이를 황폐화시켰고, 그래서 헤시오네라는 왕녀를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근데 헤라클레스가 지나가는 길에 이제 구해주거든요. 근데 또 트로야인들이 보수를 안 낸 거예요. 이게 아마 그리스인들 쪽에서 좀 트로야인들은 싹퉁바가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신화가 나왔겠죠. 그래서 그때 헤라클레스가 열받은 나머지 병사들을 몰고 가서 트로야를 함락시켰다. 그때가 이미 헤라클레스에서 트로이가 함락된 때였다. 그러니까 신화상으로 유명한 건 2차인 거지만 사실은 그 전신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신화적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 전통이 있었다,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현재의 사건을 정당화시켜 주거든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신화라는 것은 좀 어렵게, 그때 뭐 어려운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벌어진 역사적 사건들을 신화적 사건을 통해서 정당화하는 거죠. 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의 아버지 포세이돈이란,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명마들과 포세이돈이 연결이 돼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고르곤 메두사. 그러니까 고르곤은 이제 그 세 자매를 부르는 이름이고 그 중에 유명한 한 자매가 이제 메두사죠. 그 메두사는 둘은 이제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인데 메두사는 죽는 몸이어서 그 누구죠? 테세우스 아니 테세 아니고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베는데 메두사의 목을 베자 그 목 벤 자리에서 피만 난 게 아니라 페가소스라는 명마가 날개 달린 말이 태어났고 또한 말과 인간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포세이돈의 이중적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말의 신이면서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기도 하고 페가소스가 이제 메두사와 포세이돈 사이에 이미 메두사 임신 상태였던 거죠. 사이에서 태어난 명마고 또 테바의 전쟁에 아레이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을 구해준 말로 유명한 그 아레이온이라는 명마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페르세폰을 찾아다니다가 포세이돈한테 걸려서 데메트라가 도망을 갔는데 암말로 변했어요. 그랬더니 포세이돈이 종마로 변해서 관계한 후에 그 사이에 낳은 말이 이제 아레이온이라는 명마다. 그런 얘기가 또 있고요. 포세이돈의 지물 또는 어트리뷰트, 소지품, 이건 이제 삼지창이죠. 우리가 왠지 모르게 익숙한 삼지창과 사오정이가 갖고 다니나요? 삼지창을 그를 말탄 모습. 이게 이제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작품들에서 예술 작품들에서 포세이돈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특징적인 사물입니다. 자. 자, 여기 포세이돈 밀로스에서 발견된 포세이돈이에요. 기원전 2세기경 이 작품. 포세이돈 동상으로 꽤 유명한 거죠. 굉장히 다부진 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 손에 삼지창이 있었던 걸 텐데 이런 것들이 부서지기 쉬우니까 없어진 거고요. 바다에서 최근에 비교적 20세기죠. 20세기 한국 근처에 바다에서 건져 올린 석상도 하나 있습니다. 그 생각을 못했네. 근데 논란을 벌이고 있는 석상이에요. 제우스인지 포세이돈인지. 왜냐하면 제우스는 번개, 포세이돈은 삼지창인데 둘 다 던지는 무기잖아요. 미사일이라고 부릅니다. 던지는 무기이기 때문에 발사체.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너무 중첩되고 뭐 남자 신이고 나이도 비슷하고 비슷한 모습들로 늘 형성되고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테네 여신과 포세이돈 사이에 아테네 시를 두고 벌이는 경합. 여기 이제 올리브나무 그림이 있고 이쪽에 삼지창을 든 포세이돈이 말을 옆에 두고 나타나 있고 여기 파도가 있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죠. 요 밑에 존재들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 먼저 파도 물결 치는 모습이 보이고 이게 아마 그 샘은 어디다 만들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테네 여신의 그 파란색 옷감 천이 인상적이에요. 자, 갈기 이런 거 보면 좀 파도를 연상시키기도 하죠. 이건 노엘 알레라는 화가인데 프랑스 화가인 것 같아요. 넵투누스와 아테네 다툼이라고 1748년 작품입니다. 역시 루블 박물관에 있어요. 요거는 이제 딱 봐도 이제 화병에 있는 건 줄 알겠죠. 암마시스라고 이 화병에다가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이름인 걸 추정하는 거고요. 목 달린 암포라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기원전 540년 작품이죠. 이것도 이제 포세이돈과 여기 써 있는 게 포세이돈이란 말입니다.
글자가 좀 이상한데. 예. 그 다음에 여기 아테나이아라고 써 있군요. 아마시스라는 이름이 여기 있네. 아마시스. 메고리에 세스라고 쓴 것 같고, 대문자라서 나도 금방 뭐 읽지 못하겠어요. 자, 여기도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죠. 하얀 피부의 아테네 여신과 까무잡잡한 포세이돈을 대비시켜 놓고 있고, 전형적인 그 그리스 화병에 나타나는 얼굴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포세이돈 렉테이온이라는 신전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파르테논 신전 내부에 있는 프리즈, 내부에 있는 프리즈의 그림이 사면에 삥 돌아가면서 무슨 행렬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비교적 최근 해석, 에렉테우스가 아테네 국난이 닥쳤을 때 자기 딸을 바쳤던 그 행렬이다라는 해석이 있다고 했죠. 요게 이제 건축적으로 되게 독특한 것은 사면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 삐죽 나와서 여기 여신들이 이게 떠받치고 있는 테라스 지붕 비슷한 이런 부분,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여기 이제 포세이돈 에렉테이온이라는 신전, 조그만 신전이고요. 요거는 아까 이제 헤라클레스가 그 헤시오네라는 왕녀를 구했다고 했잖아요. 그 장면을 담은 겁니다. 바다괴물. 여기 코믹해 보이잖아요. 돌고래 비슷하게도 여기 돌고래 같은 데 있고, 그죠? 그 화병 그림입니다. 이거는 기원전 530년에서 520년 사이, BC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칼을 들고 있다는 게 독특하다라는 설명이 있네요. 꼬부라져 있죠. 그 헤라클레스가 이런 무기 든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최근 작품, 헤시온을 구하고 있는 헤라클레스라는 건데, 이건 1708년에서 1737년 사이, 뭐 연도가 애매한데, 프랑스와 레몬느겠네요. 1688년에서 1737년 사이의 작가인데, 로코코 화풍의 뭐 화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로코코는 뭐 예쁘장하고 장식적이고 화사한 색감을 쓰는 그런 화풍을 가지고 있는 유파죠, 유파. 그래서 이제 바다 기둥에 묶여 있었던 헤시오네를 지금 헤라클레스가 여기 몽둥이 있잖아. 헤라클레스의 상징인 몽둥이, 뒤에 걸고 있는 활 시위, 그 다음에 뒤집어 쓴 사자 가죽, 이게 이제 전형적인 헤라클레스의 지물들이에요. 여기 바다괴물을 물리치고 있어요. 여기 바다괴물 좀 역시 아까 이 괴물이랑 유사하게 생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것들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죠. 요 괴물을 해서 요런 괴물로 펭귄처럼 보이는데 변형시켜서 가져왔을 수 있죠. 이것도 멋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의 갈퀴와 파도를 같이 융합시킨 형태. 포세이돈이 삼지창을 타고 말을 타고 오는지 파도를 타고 오는지, 뭐 포세이돈의 머리, 휘날리는 수염과 머리도 파도 형태로 잘 그려져 있죠. 멋있어요. 월터 크레인이라는 화가하고 1892년 넵투누스의 말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형제 하데스. 하데스는 이제 플루토라고 불립니다.
플루토가 이제 로마로 간 건데 이거는 뭐 로마 이름이 있다기보다는 그리스어가 로마자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하데스로 바로 간 거고 플루토라는 플루톤이란 별칭이 있는데 그 별칭에서 플루토가 된 겁니다. 역시 하데스도 그렇게 사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사건의 어떤 주역에 서 있는 경우가 몇 개 없는데 제일 유명한 건 이제 페르세포네를 납치한 사건이죠. 이게 이제 그 표현 형태로만 보면 좀 끔찍하고 상스럽고 뭐 그런 건데 추잡한 건데 납치 강간 뭐 이런 거잖아요. 포세이돈도 그렇고. 근데 뭐 언젠가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는데 오늘 오다가 뭐 책을 봐서 꽤 재밌게 봤는데 상징 신화 시대의 사람들이 쓰는 상징인데 그 상징의 언어가 오늘날 관점에서 도덕적으로만 해석되면 이제 추잡한 일이 되는 거지만 그 상징을 달리 해석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열린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페르세포네 납치 사건도 좀 상징적으로 많이 다른 식으로 예술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찬미 뭐 이런 것도 연관지을 수 있겠죠. 그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아프로디테가 뭐 아레스 신의 사랑을 받는 얘기 그런 얘기가 이제 사랑이 전쟁을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페르세포네 납치 사건인데 꽃을 따라온 페르세포네를 납치해서 석류를 먹여서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성적인 의미가 분명 있죠. 꽃을 끌어왔다는 건데 근데 이제 물론 본인이 거꾸로 왔지만 페르세포네 본인이 거꾸로 왔지만 꺾임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본인이 꽃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영어로 디플로레이션이라는 말이 그 처녀성을 상실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석류도 그 안에 씨가 되게 많거든요. 석류 씨가. 그래서 이제 다산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또 이걸 이제 강제 결혼으로 보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류를 먹였다는 건데 간단하게 좀 사연을 얘기하면 꽃을 따라온 페르세포네를 보고 마침 지하세계에서 나왔던 하데스가 첫눈에 반해서 페르세포네를 납치해 갑니다. 다짜고짜 유혹도 안 해보고 페르세포네는 데메테르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데메테르가 자기 딸이 안 보이니까 이제 실성을 해갖고 뭐 대지를 돌보지 않고 그래서 곡식도 안 되고 뭐 열매도 안 맺고 그랬는데 그걸 보다 못해서 이제 제우스가 중재를 해서 제우스는 다 알고 있었어요. 원래 시침대고 있다가 너무 황폐해지니까 하데스를 반협박해서 돌려줘라 했더니 하데스 그 저승의 규칙상 저승의 음식을 먹으면 돌아갈 수가 없다. 근데 마침 페르세포네가 이제 석류를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해석이 갈려요. 이것도 역시 에세이 소재입니다. 예. 하데스가 강제로 먹였다. 석류를 그냥 줬는데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 페르세포네가 일부러 먹었다. 안 돌아가려고.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좀 더 찾아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 규칙상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어서 1년을 셋으로 나눠서 4개월씩이겠죠. 그러면 4개월은 엄마랑 4개월은 하데스랑 있게 했고 나머지 4개월은 본인이 정해라 했더니 4개월은 또 엄마 더 있겠다. 그래서 8개월을 지상에서 4개월을 지하에서 보낸다는 건데 금방 눈치챌 수 있듯이 이게 곡식이 싹을 틔우고 번성하는 8개월과 겨울 동안 지하에서 잠자고 있는 또는 죽어 있는 4개월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에 데메테르 얘기할 때 했습니다만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는 모녀지간으로 돼 있지만 그거라 보기 때는 어떤 동일한 신성의 양쪽 측면, 즉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의 곡식과 나달과 완전히 풍성하게 다 익은 곡식을 얘기한다. 그 중간에 남성 신이 껴 있었다고 했죠. 그 앨리스에서 데메테르가 신적인 존재로 만든 문화 영웅. 다시 찾아보세요. 자, 근데 이제 이 하데스는 원래 그 이름으로는 제2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유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기복 종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기본적으로 종교라는 건 이제 신과 인간 간의 거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거래 상대가 아니에요. 하데스는 죽음은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제2의 대상이 아닌데, 또 한편에선 왜 우리가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깨름칙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부모의 죽음이라든가 자식의 죽음이라든가 뭐, 그래서 뭐 동티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괜히 그 얘기를 입에 올려서 부정타 같고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지금도 갖고 있는 믿음인데, 그러니까 하데스는 그래서 그것이 죽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감히 입에 올리기도 두렵고 무섭고 싫은 그런 대상인 거죠. 그래서 하데스의 별칭이 생긴 겁니다. 플루톤, 부자라는 뜻인데요. 미화법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끔찍하고 두려운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좋은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근데 저렇게 부르게 된 이유는 이제 땅 속에 뭐 보물들이 묻혀 있으니까, 뭐 금은보화, 광석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른 거고, 그런 이름으로 이제 제사가 모셔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고대인들이 굉장히 가리는 거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림 같은 데 보면 하데스가 이제 풍요의 뿔을 갖고, 풍요의 뿔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 풍요의 뿔에서 이렇게 막 곡식들을 막 생산해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그 하데스와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케르베로스, 하데스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겸하고 있는데, 하데스라는 지하세계의 신을 뜻하기도 하고 지하세계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하 세계에서 하데스라는 신이 사는 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케르베로스가 등장하는데, 그 궁의 입구를 지키는 머리 셋 달린 또는 100개 달린, 나중에 헤라클레스와 연결이 되죠. 케르베로스라는 개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이아코스라는 사람이 또 지킨다, 하데스를. 근데 케르베로스든 아이아코스든 간에 지킨다는 간의 의미는 들어오지 못한다가 아니라 나가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문지기인 겁니다. 죽음의 세계니까. 아이아코스는 아킬레우스,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아킬레우스의 할아버지로 되어 있어서 죽은 후에 이 저승 문지기가 됐다는 얘기고요. 이승으로 돌아온 영웅들이 근데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라기보다는 영웅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승에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뭐랄까, 영웅으로 태어난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영웅은 죽음을 한번 겪음으로써 영웅이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신화 시대의 고대인들이 겪었던 어떤 성인식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재탄생, 리버스하는 뭐 그런 얘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오르페우스, 뭐 이건 나중에 영웅에 관한 얘기들 할 때 할 거니까 얘기하고, 디오니소스는 나중에 신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지만, 디오니소스는 자기 엄마였던 세멜레를 하데스로부터 구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론이라는 또 존재가 하데스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하데스에서 흐르는 강, 스틱스 강. 이 스틱스 얘기는 전에도 했습니다. 티탄들과의 전쟁에서 제우스의 편에 섰던 님프, 여성이에요, 여성. 자기 자식들을 이끌고 제우스 진영에 합류했던 님프라서, 그걸
높이 사서 제우스가 강의 신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설사 신이라도 스틱스에게 맹세했을 때는 어길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규칙을 만들었죠. 그 강을 건네주는 사공의 이름이 카론입니다. 저승의 뱃사공이죠. 우리도 뭐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요단강 건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도 이제 뭐 저승 가는데 노잣돈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뱃사공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카론의 새벽이라는 이현세 씨의 만화도 있었는데, 아무튼 하데스가 이제 아까 얘기한 거, 하데스가 궁이라는 얘기도 있고 지하 세계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하데스가 궁이라면 뭐 케르베로스나 뭐 아이아코스가 그 입구를 지킨다는 게 말이 되는데, 뭐 무슨 다른 설명에 따르면 거기 뭐 들판도 있고 뭐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딜 지킨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넓은 지역이면 강이 흐른다는 게 말이 되고, 그래서 이거가 좀 다른 버전인 건데, 역시 이것도 에세이 주제처럼 베르길리우스라는 시인이 있죠. 그러니까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를 본떠서 그 로마 건국 신화를 서사시로 지은 사람, 베르길리우스가 이 얘기를 다룰 때는 강을 건너서 가면 이제 케르베로스를 만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데스 안에 강도 흐르고 거기에 궁전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버전을 개인의 어떤 합리성을 발휘해서 절충한 겁니다. 전에 얘기했었죠. 개인과 집단은 어떤 성격, 신화적으로 어떤 성격이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 자, 아이고 이게 뭐 말을 잘 안 들어요. 스포일러네. 확 넘어갔네. 시간 끌어놓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게 어딜 가는 거지? 네. 아이고, 갈 길이 뭔데? 이게 이제 그리스가 나중에 알렉산드로스 왕 아시죠? 알렉산드로스가 대제국을 건설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인들 살던 땅을 훨씬 넘어서 저쪽 인도까지, 그리고 이집트까지 다 통합을 했다가 죽고 갈라지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헬레니즘 시대가 열립니다. 그 헬라스 그리스어가 넓은 제국에 다 통용되던, 그리스 문화가 하나의 제국을 형성해서 융성했던 그 시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도 그 다른 지역의 문화와 융합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페르세포네와 하데스의 모습인데, 그 이집트 쪽, 이집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여신 이시스의 모습이 합성이 된 거고요. 약간 그래도 우리가 좀 익숙해진 입장에서는 약간 이국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데스. 그래서 이시스 여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플루토는 세라피스라는 신과 합성된 형태이고, 여기 머리셋 달린 케르베로스가 있죠. 이거는 이제 기원 후 2세기 중반, 헬레니즘 시대가 끝나고 난 후인데 그래도 그런 이제 결합된, 그러니까 문화가 융합된 결과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이 페르세포네와 그 플루토 이 둘이 이런 식으로 이시스와 세라피스 신으로서 섬겨지던 그것이 바로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 유행하던 종교 형태였다고 합니다. 말을 안 들어. 자, 이거는 이제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 파울 루벤스 페르세폰의 납치 1636년에서 1638년. 얼핏 저기 무슨 안경 쓴 것처럼 보여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납치하는 중이고요. 여기 뭐 마차가 기다리고 좀 하데스에 어울리게 검은 말이 있고, 이게 이제 납치라도 에로스와 관련된 사건이라서 에로스가 날개를 달고 옆에서 막 재촉하고 있고, 이 투그루스 모습은 아테네 여신이에요. 여기 이제 아테네 여신이 껴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 여신이 말리고 있고, 얘 또 고삐 들고 벌써 막 서두르고 있죠. 이런 모습으로 그려진 게 페르세폰의 납치. 이 그림이 바로 이제 성녀와 관련된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는 화가 그린 거고요. 1828년에서 1882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 이게 1870년 작품이고요. 제목은 페르세포네가 아니고 프로스페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페리나. 이건 로마식 이름이에요. 프로스페리나.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었던 신성과 연결을 지었기 때문에 페르세포네가 로마식으로 바뀐 거죠. 이름이 프로스페리나. 계속 안 되네. 바로 아까 얘기했던 풍요의 뿔에서부터 이렇게 뭐 온갖 것들을 생산해내는 하데스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고, 어디 갔지? 430년에서 420년 기원전 작품이고요. 오레스테스라는 화가 그렸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하데스에서 사자의 심판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의 유명한 그 세 명의 심판관입니다. 라다만티스, 미노스, 아이아코스. 아까 이제 아이아코스인데 아킬레우스의 할아버지, 여기 심판으로 활동했다는 얘기도 있고, 라다만티스와 저기 미노스는 형제가 아닙니다. 미노스는 크레테 섬의 전설적인 왕이죠. 그래서 이들이 죽어서 이제 저승의 재판관이 됐다는 거예요. 각자 지역을 맡고, 아시아와 유럽을 맡고, 중간을 맡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4세기, 기원전 4세기 작품.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죽은 영혼들이 하얗게 하얀색으로 그려져 있고, 카론이 저들을 이제 데리고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카론. 여기 이제 두 명의 사람이 이렇게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장면을 뭘 그린 거냐면 단테, 이탈리아의 시인이었던 단테가 서사시를 썼죠. 단테 신곡이라는 서사시를 썼고, 거기 이제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스를 썼던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영혼 상태에서 단테에게 그 저승세계를 보여주는 안내자 역할을 맡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연옥, 천국까지 그 여행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여기 지옥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아마 다른 단테의 이상의 여인이 해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람이 이제 베르길리우스겠죠. 이건 젊은 단테의 모습일 테고, 죄짓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작품은 알렉산드르 드미트리비치 리토첸코, 이름 길어요. 1835년에서 189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인데, 작품은 1861년 작품.
자, 뒤에도 또 한 무리의 영혼들이 있죠. 사연들이 되게 많은 사연인데, 아까 그거고, 이것도 이건 이제 도자기, 예, 리키토스라고 기름병으로 쓰던 도자기인데, 이 카론의 뱃사공이 있고, 요 이제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나비로 형상화되어 있는, 날개 달린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 갔을까? 이건 이제 기원전 500년에서 450년 작품이었던 거고요. 이것도 이제 단테의 신곡의 장면을 그린 겁니다. 카론의 뱃사공이 저기 보이죠? 카론의 뱃사공이란다. 뱃사공 카론. 이거는 이제 구스타프 도레라는 사람이 단테 신곡의 그 출판본의 사파로 그린 겁니다. 여기까지군요. 네.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절충안들을 살려서 그린 지도, 하데스 지도인데 여기 이제 궁전이 있죠. 여기 이제 스틱스 강이 저쪽에 흐르고 있고, 여기서 지키고 있는 그룹을 그렸어요. 여기는 이제 담장을 내서 여기서 지키고 있는 걸 그렸고, 여기가 이제 아까 재판하던 곳이고, 여기는 벌 받는 들판이고, 뭐 축복받은 자들의 섬도 여기 있고, 엘레우시움이라고 그 영화도 있었어요. 맷 데이몬이 나왔던 엘레우시움. 자, 그다음에 좀 시간은 지났지만 조금 많이 됐지만 불출을 좀 하겠습니다. 미리 좀 재단을 해놔갖고 페르세폰의 하데스 짝이니까 하데스 짝으로서 이제 이 책의 편집에서는 부모 세대로 같이 넣어준 거예요. 3분의 1은 어머니, 3분의 1은 남편, 3분의 1은 자신의 시간이나 어머니와 함께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일종의 원인설화입니다. 겨울이 왜 생기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설화. 그래서 이 페르세폰은 코레라고도 부르는데, 코레가 젊은 처녀를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특성을 보여주는 여신이라서 코레라는 말이 붙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자비심, 동정심이 많아서 영혼들을 많이 살려 보냈는데, 에우리디케라든가 알케스티스, 프로테실라우스. 에우리디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오르페우스의 부인이었다가, 오르페우스가 이제 리라를 연주해서 감동시켜서 보내줬는데 돌아보지 말라는 걸 못 지켜서 다시 돌아가게 됐던 그 여성이 에우리디케고, 알케스티스는 이제 헤라클레스 할 때 다시 나올 테니까 간단히 말하면 남편 대신 죽어서 하데스로 간 여인이었는데, 역시 그 사연에 감동해서 남편 대신 죽겠다는 그 용기와 사랑에 감동해서 살려줬다는 얘기가 있고, 프로테실라우스는 살려보낸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프로테실라우스의 영혼을 살려보내진 않고 프로테실라우스의 모습을 꿈에 보여준 겁니다. 프로테실라우스는 그 트로이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인데 갓 결혼한 상태에서 트로이 전쟁에 참가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트로이 전쟁과 관련된 신탁 중에 예언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배를 타고 트로이 해안에 도착하는데 제일 먼저 배에서 내린 사람이 제일 먼저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실라우스가 그 알고도 뛰어내린 거죠. 그러니까 용사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건데, 그래서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이 죽은 걸 알고 너무 슬퍼하고 거의 뭐 식음을 전폐하니까 이제 페르세포네가 남편의 모습을 꿈에 보여준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보통 이런 것들 보면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지극한 사랑으로 저승신의 마음을 움직인 사례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 이집트화된 여신의 모습이죠. 이시스 페르세포네라고 부릅니다. 그 손에 들고 있는 시스트라움이라고, 시스트럼 이게 뭐 딸랑이 악기 같은 거예요. 이 작품은 AD 180년에서 190년 사이 작품이라고 보고요. 요거는 사실은 현대의 미니어처입니다. 상품으로 만든 건데 옛날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속아서 실었던 건데 어쨌든 그 옛날 조각을 본따서 만든 거라서 옛 것처럼 보이죠. 세 번째 작품은 월터 크레인이라는 사람의 페르세포네의 운명이라는 작품입니다. 1817년. 여기는 하데스가 좀 그래도 멋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라파엘 전파의 특징이 좀 잘 드러나 있는 건데, 하여튼 여기 황금빛 옷감의 색깔들이 저 뒤에 황금빛이랑 잘 어울리고 있죠. 말의 색깔도 아주 멋있고. 이건 출처를 알지 못하겠는데 이게 프로테실라우스를 그린 것 같아요. 현대의 어떤 누가 디자이너가 그린 것 같은데 어떤 게임에 들어가 있던 게 아니었을까 싶긴 해요. 이게 프로테실라우스는 그래도 그 용사의 전형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운디드, 그러니까 부상병이라는 작품인데 이제 아마 프로테실라우스를 형상한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 그런 거예요. AD 138년에서 181년 사이. 원래는 이제 기원전 460년에서 450년 사이에 원본이 있었을 거다. 그리스의 청동상으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서, 이건 이제 동전인데 여기 새겨진 얼굴 모습이 바로 이제 프로테실라우스라는 거고요. 스키오네라는 지역의 동전입니다. 기원전 480년에서 470년. 고대인들에게도 꽤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르페우스의 에우리디케. 하데스가 약간 벙찐 표정으로 자기 부인을 쳐다보고 있고, 이 루벤스 그림이에요. 그 루벤스 특유의 어떤 풍만함을 저승의 여왕에게도 부여한 모습이고, 1636년에서 1638년 사이 작품.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헤라클레스 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헤라클레스가 알케스티스의 죽음을 구해준 거는 페르세포네가 아니라 헤라클레스라는 또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지나던 길에 들렀다가 죽음의 신이 와 있는 걸 헤라클레스가 완력으로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이건 프레드릭 로드 레이턴이라는 화가인데 1869년에서 1871년 사이 작품. 생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화가인데 보듯이 굉장히 뭐랄까 금방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아름답고 멋있고 이런 거. 근데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 좀 질렸었나 봐요. 지금 묘지 앞에서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는 여자가 라우다미아, 프로테실라우스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의 장면을 그린 건데, 조지 윌리엄 조이라는 화가인데요. 1844년에서 1925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그림도 좋죠. 저 바다를 앞에 두고 허리에 띠를 하나 들고 있죠. 자, 좀 길어졌습니다. 거의 1시간이 됐는데 수고하셨습니다.